원가 회계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인플레이션 유발 가설이라는 것과 생뚱맞게 저출산 해결책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원래 그 제목은 실적 기준 연간 매출 예측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거로 구상을 했는데, 내용을 구상하다 보니까 부제로 생각했던 게 주제가 좀 더 된 것 같고요. 이 원래 그 제목은 좀 부제 성격으로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설명 내용은 뭐 그 매출 예측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긴 하겠는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좀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전기할 때 또 다른 데서도 한번 그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은 가공 비율 산출 노하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회사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공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 CSM이라고 약자를 다시 바꿨습니다만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그 다음에 OE 운영비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그 슬퍼 분석은 우선 CSM과 OE를 디커플링 하라는 게 출발 선상이고요. 거기에 요즘 그 파생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저는 중공과 디커플링 해야 된다, 경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생뚱맞죠? 그래서 그 운영 비용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판매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가공비는 그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요게 이제 생산에 들어간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제조 비용이란 것은 원재료 사용 더하기 가공비가 되겠죠. 이 경우 그냥 원단위로 얘기했습니다. 351만 7천 원 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공 비율은 가공비 나누기 총 제조 비용, 그래서 14.6%로 그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적인 것은 그 원재료의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원재료의 매입액으로 표현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이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비의 매입액으로 되어 있다면 원재료 사용액을 모르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를 하면은 총 제조 비용이 왜곡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그 이 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이 매출 재료비와 생산 재료비의 차이가 인플레이션의 요소일 수도, 아직 그 검토, 연구 단계이지만은 한번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은, 이 제조 원가라는 게 그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공비 배부 자체가 저는 인플레이션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 쪽으로 봐서 여러 가지 그 비율들을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요. 매출 재료 비율, 그 다음에 운영 비율.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이제 매출 재료비 더하기 운영 비용이 T 스루풋 영업 비용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게 그 334만 원 계산이 됩니다. 근데 제조 원가 회계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은 생산 재료비에다가 그 가공비,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영 비용이 되겠죠. 그 생산 재료비 더하기 운영 비용,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이 말하자면은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면은 이 스루풋은 334만 원인데 실제 그 돈이 나간 것은 그 350만 원이죠. 이거에 의해서 견적서를 낼 겁니다. 이게 단품 거래라고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한 거. 그 더한 거를 거기다가 이제 이 마진을 제가 여기에는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목표 이 영업이익을 집어넣고서 견적을 내니까 결국은 생산재료비와 매출재료비의 이 차이액인 많이 투입된 그 금액을 그대로 견적서에 반영해서 이 견적 가격을 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재료비가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검토를 하고 무조건 깎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깎는 작업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그 매출원가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원가는 총 제조 비용에서 그 WCAI의 증가액, 어떤 경우에 어떤 회사는 또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을 가지고 좀 조정 작업을 하는데 이 샘플 경우에는 그 재고 자산이 증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는 27만 6천 원을 감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총 그 영업 비용이 매출 비용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 329만 9천 원으로 돼서 오히려 그 스루풋 영업 이익보다 좀 그 4만 원 돈이 적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결산을 해버리는 거죠. 견적을 낼 때는 뭐 이렇게 비싸게 내놓고 비싼 가격으로 받아놓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제 느낌 같은 느낌이라기보담도 이렇게 그 숫자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결국 8.5%만큼 인플레를 더 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코스트월드 원가 세계에서 실적 기준 연간 매출 계획 알고리즘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계속 개별 분석할 때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뭐 말씀드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매출액을 얘기하는데 이제 상반기 실적을 단순 2배 하면은 이제 선형함수로는 이제 100%가 증가하면 되는데 이제 111%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목표 매출액은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 더하기 목표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5,126만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10%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요거 계산해서 나온 거고 판매관리비 요 단계에서 A 플랜 단계에서 판매관리비면 일단 15%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은 115%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관리비는 실적 곱하기 1 더하기 증가율 하는 거고요. 또 영업이익도 10% 정도 우리가 더 이익을 내보자 이 상반기보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도 실적 곱하기 1 더하기 증가율 이렇게 이제 하면은 6,200만 원 상당의 어떤 견적서를 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경우에 그 밑바닥이 되는 그 제조 원가를 보면은 총 제조 비용은 뭐 아시다시피 총 제조 비용은 생산 재료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가공비를 더하는 건데요. 생산 재료비도 10%가 인상이 됐다고 그 가정을 할 경우 생산 재료비는 실적 곱하기 1 더하기 인상률 해서 110%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는 거고 가공비는 8% 증가 예상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실적 곱하기 1 더하기 증가율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를 빼면은 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재고가 15% 증가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보다도
매출 원가는 이렇게 이 증가액 차이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 증가한 만큼. 그게 이제 매출 원가 그 산식의 그 로직인 거고, 이게 이 원가 회계에서 마법으로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제안서를 낼 때는 어떻게 내냐 그러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재료비, 가공비, 판관비, 그 다음에 목표 이익을 그냥 다 더해버립니다. 그러면은 6,230만 원이라는 견적서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원가 회계에 서로 세뇌된 그 가불이 치고받고 논리 싸움을 하면서 뭐 생산비가 올랐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운영비도 올랐는데 그거 운영비용은 뭐 우리가 반영도 안 한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까 근데 조금씩 올리기로 했었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고한다고 그러죠. 내고해서 6,10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적자가 난다 이게요. 그래도 그 재고가 증가하면은 결국 이익이 남지 않냐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게 원가 회계를 딱 많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고를 하려고 할 겁니다. 원가 회계 전문가들은 구매 쪽에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적자를 볼 수 없으니까 그 5% 매출을 더 증가한다 그러면은 62만 5천 원 이익이 날 것이다. 그래서 제한가는 이렇게 무조건 다 더하는 거고요. 실행 매출액은 계약액 곱하기 1 더하기 판매량 증가율. 5%를 어떻게 그 가격을 깎았으니 구매 수량을 좀 늘려주쇼. 이래가지고 5% 증가를 하면은 저서 5% 물량은 약속 드리겠시다 해가지고 6,400만 원 꼴에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62만 5천 원의 이익이 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매량 증가율은 현실적으로 판매액 증가율로 적용 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증가했을 때, 판매량 증가를 했을 때 생산 재료비가 4%, 총 제조 비용에서 생산 재료 비율 만큼의 5%에서 생산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가공 비율이 요만큼 4% 변동된다는 거고요. 또 가공비는 1%가 변동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산출 금액은 생산 재료비 증가율은 판매 증가율 곱하기 1 빼기 가공 비율, 그게 생산 증가 비율이고 생산 재료비 증가율이고요. 그 생산 재료비 산출은 계획 재료비 곱하기 1 더하기 증가 재료 비율, 요 4%, 이렇게 해서 이제 4,361만 원이 나오고, 가공비 증가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요 1%가 판매량 증가율 빼기 생산 재료 비율로 하면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비 증가액도 계획 가공비 곱하기 1 더하기 증가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가공비가. 거기에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가 15% 오른다고 가정하면은 총 제조 비용은 5,333만 6천 원이었는데, 매출 원가는 재고 증가에 의해서 5,300만 원 밖에는 나오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르프 쪽에서는 아까 생산 재료비가 10% 증가했댔으니까 A프런에 10% 증가하는 거로 하고요. 또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는 매출 액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거를 역으로 10%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 6,167만 4천 원짜리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또 검증해 보는 방법이 손익분기점 방식인데요. 제가 선형 함수로 요거는 이름을 붙였고, 위에 거는 비선형 함수로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스르프율하고 그 이 재고 회전율을 그대로 가면 그냥 선형 함수지만은 요게 이제 스르프율을 좀 마진율을 올렸다고 예상을 하든지 또 재고 회전율을 더 향상시켰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비선형으로 변동이 되는 산식을 이 안에 이 전망치에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다음 장에서 그 산식을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손익분기적 그 함수는 운영 비용을 이 112%를 올렸는데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할 때 C%N 손익분기점 함수를 우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적자였다면은 이제 이걸 그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 프로핏을 운영 비용만 해서 스르풋으로 나누면은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어요. 이 경우는 운영 비용이 12% 오른다고 했는데 그냥 암산적으로 여기 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아니고 제가 밑에다 써놨네요. 그 전망 매출액은 실적 곱하기 1 더하기 증가율 10% 증가하는 거죠. 거기에서 비선형이니까 실적 곱하기 스르풋 증가율 더하기 또 실적 곱하기 재고 회전율 증분율 이렇게 하면 전망 매출액이 나오는 거고요. 또 매출 재료비는 실적 곱하기 1 플러스 증가율 10% 증가하는 겁니다. 이 원재료 가격이 10% 인상이 됐다 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실적 곱하기 재고 회전율 상승률 그 증분율만 반영을 해 가지고 곱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6,160만 원인데 근데 손익분기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일단 목표를 잡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C%N의 손익분기점 전망 매출액은 운영비용 더하기 목표 영업이익을 해가지고 그것을 스르풋율로 나누는 거죠. 또 OE 증가율은 가공비 증가율 더하기 판매 증가율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가공비 포션이 좀 틀리고 판관비 증가율도 좀 틀리지만은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어림셈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거를 더해 가지고 나누기 2 그게 이제 12%라고 제가 보는 거죠. 요건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만은, 암산으로, 이 가공비율 10% 올랐다.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도 10% 올랐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20%니까 나누기 2 하면은 10%만 운영비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계산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계획이니까요. 계획은 정확한 게 아니죠. 틀리려고 계획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6,200만 원 꼴의 이 견적 가격을 이 6,200만 원 꼴을 내야 된다. 목표 이익은 더 우리는 이익은 안 보겠다. 이게 현실적인 또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을 어떻게 견적을 내느냐 그러면은 그냥 6,260만 원의 견적을 내는 거로 합니다. 여기에서 제한가는 매출 재료비 나누기 매출 재료 비율인데 이 스르프 관점에서는 이 매출 재료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스르프 매출 재료 비율이 1% 다운된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을 1%만 올려달라. 재료비가 10% 올랐는데 전망은 이거지만은 그래서 사실 이게 6,260만 원의 견적을 내기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스르풋율은 1% 증가하는 거죠. 거꾸로. 요게 이제 서로 이 상응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스르풋율이 아니 재료 비율이 1% 떨어지면은 스르풋율은 1% 증가한다. 그래서 매출 재료비는 실적 곱하기 1 더하기 추가 재료비 인상률 A 플랜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면 여기서도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그 A프렌에서도 미리 해볼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그 선형 함수로 그냥 했다가, 단순 2배 했다가 여기에서 요거 스르픈율 판매 가격을 올리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원재료 비율 10%를 좀 올려주셔. 여기서도 작업을 해도 계산이 나오게끔 알고리즘 선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판매 단가 인상 시 매출 재료 비율을 낮춘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거고요. 또 매출 재료 비율 더하기 스르픈율은 100%라는 거 또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견적 전략을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겨온 건데, 계획은 6,261만 5천 원의 견적을 내서 우리가 목표 이익은 117만 8천 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원가 회계에서 그 대부분 거기에서 논해 가지고 원가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된 게 6,10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6,100만 원에 계약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 스루풋 입장에서는 160만 원이나 깎인 셈이나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빤하게 그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43만 7천 원. 그 예상되는 적자를 어떻게 흑자로 돌릴 것이냐. 6,100만 원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요. 실행 매출액은 계약액 곱하기 1 더하기 매출 재료비 증가율, 그 다음에 더하기 계약액 곱하기 스루픈율 더하기 재고 회전율 증분율, 계약액에서 이거를 더하면은 실행 매출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 매출 재료비는 계약 매출 재료비에서 1 더하기 매출 재료비 증가율 더하기 계약 매출 재료비 곱하기 또 이거 재고 회전율 증분율, 요거를 하고요. 또 실행 가공비는 계약 가공비에서 1 더하기 재고 회전율 증분율 곱하기 가공비율, 이 가공비율만큼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가공비에. 또 실행 판관비도 계약 판관비에서 1 더하기 그 재고 회전 증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하면 금액이 너무 올라가죠. 거기에 판매 관리 비율만큼만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보면은 요게 매출 재료비가 6.4% 증가하고요. 가공비는 0.6%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판매 관리는 0.5%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이 실질적으로는 6,100만 원에 계약이 됐더라도 판매 물량을 더 주셔. 그래가지고 5%를 더 판매를 더 한다 그러면은 6,488만 4천 원에 판매하는 꼴이니까 69만 2천 원에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보다는 더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WCI 회전율을 입력 변수로 시뮬레이션 하여 도전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 회전율을 잡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수시로 그 숫자적으로 계속 그 시뮬레이션 연습 게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뭐 이 회전율을 그렇게 그 급격히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현행에서 3.2% 증분만 시킨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달성이 된다면은 돈을 번다. 제 말씀은 그런 그 연습 게임 알고리즘으로 만든 것을 소개해 드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제 생각이 이제 건너뛰고 그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WCI 회전율 상승은 항상 그 목표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적정 재고 관리라고 말을 또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읽어보는 거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스루프 패러다임은 재고 회전율 상승을 지향한다. 즉 적정 재고 유지를 지향한다. 재고는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하는 재료비를 자신이 업종 환경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는 과거보다 적은 재고로 운영해야 한다.
유기체인 인간과 차이가 있다면 제품 생산 기간이 일반적으로 매우 짧으나 그러나 인간은 사회 진출하기 전까지 그 생산 공정 프로세스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 차이다. 즉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장기 프로젝트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생산이란 것은 1년 안에 뭐 쇼부라고 뭐 이런 말을 좀 해 승부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애들이 요즘 한 10살은 10년은 그 부모가 고생을 해서 그 투자를 하고 말썽 피우고 또 사고 일으키고 또 사춘기까지 어느 정도 지내야 되고 어느 정도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사회 진출을 할 수 물론 이제 못 사는 집은 중학교, 또 더 못 사는 집은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그 일선에 돈 벌러 나가는 그런 집안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하면서 요즘 다 대학교까지 나오면은 그 완전 사회인으로 활동하는데, 군대까지 갔다 온다면은 정확히 따진다면 한 만 27 정도나 돼야 이제 사회 돼서 취직이. 그래서 그 취업 재수만 하더라도 30 훌떡 넘기게 되고, 그래서 캥거루족이 생기고 집안에서 안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낳겠냐 이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인류의 그 저출산 국가가 됐습니다. 코스트 패러다임은 재고 증가를 지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이 아니고 그 다출산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재고를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되게 되는 거죠. 인구가 증가되면은 물건도 많이 쓰니까 재고도 많이 증가해야 경제가 계속 돌아가는 게 원가 회계 패러다임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 세뇌된 인간 의식은 출산 장려를 증상 처방으로 내놓는다. 재고 증가한다는 처방으로 나온다 이거죠.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투자할 것이다. 요즘 뭐 출산 장려금 해서 뭐 더블로 올렸다고 외국 뉴스에도 한국 뉴스 한국 정책을 좀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근본 처방이 도대체 뭔지는 외국 쪽에서는 조금 뭐 삐딱하게 본다는 그런 뉴스도 국내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대 인간 본능은 저 같은 나이 시대 말고요, 젊은 세대들은 신분계급 경제 환경에 맞게, 제가 신분계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의 현상일 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적응, 아답테이션, 진화론의 용어이기도 하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이 자연에 따라서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한 거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한국에 대해서 특히 저출산을 되게 우려하는 트위터를 날리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한국을 그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뭐 이혼했다가 결혼하고 애가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열 몇 명 애들을 그 낳더만요. 앨런 머스크가 자식을 많이 낳은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연적 현상인 거죠. 충분히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되는 거니까요.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증상 처방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어서 되는 것은 증상 처방인 것을, 근원적인 처방은 제 생각에는 부의 구조를 중상층이 많이 포진되게 넓게 넓혀져야만이 이 저출산은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인구수는 좀 줄더라도 우리 그 경제 환경의 적정 재고 인구수를 유지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말하자면은 그 매출 예측이나 재고 관리를 얘기를 하면서 저출산하고 연결이 되는 게, 왜냐하면은 자연과학이라고 이 경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적인 얘기로 하면은 저출산의 근원 처방은 부에 대한 중산층을 넓혀야 한다. 산업 구조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업격이 상승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임금 수준도 병행하여 상승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아예 필요 없게 만드는 사회가 돼야 될 겁니다. 민노총 새끼들 그 노는 꼴이 아주 그 마음에 안 들고요.
도대체 이제는 빨간 띠를 두른 새끼들이 나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나라의 그 망조, 그 상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있는 자가 베풀어야지 투쟁을 통해서 어떤 부를 쟁취한다. 이것은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계급 투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공산주의를 이기게 할 거냐, 중공이 이기게 할 거냐, 중공이 과연 공산주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좀 골치 아프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낙수 효과로 돈을 좀 중산층이 좀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은 저출산은 계속할 거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우리보다 그 출산율이 더 높다 하는 얘기는 중산층이 그만큼 많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경제의 부의 구조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다르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출산 쟁여금 준다는 것은 그거는 이 약발이 며칠 안 가는 약발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원가 회계 패러다임을 폐기해야만 한다. 이런 결론이 또 나오는 거죠. 아까 쭉 얘기했듯이 상상력은 혁신의 핵심이다라고 저를 좀 옹호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어떤 최근에 소개한 제루지 세케이의 폭발성에 대해서 나온 얘기 중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좀 읽어봐야 될 성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가회계 패러다임은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농업시대와 1차 산업시대에서나 통용되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도구이다. 그때 인구는 산업인력으로서 산업인류가 매우 필요했던 거고 인구가 증가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시대의 기업은 인원을 줄이고 로봇 자동화로 하루빨리 적응, 아답테이션 하고 있는 중이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원가 패러다임의 공갈 협박이나 마찬가지다. 계속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계속 재고를 증가시킨다는 관점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구자원의 고갈이 현재도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미래의 경제 환경은 적정 인구로, 적정 재고 관리로 중산층이 넓게 퍼진 경제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민은 받아들일 수 있되 혁신 지배계층은 현재의 한민족이 잃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글로벌 세력이 신식민지 시대로 간접 지배를 당하고 있는 꼴 아니냐라고 또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런데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신세대 보고 출산을 장려한들 미래 시대의 주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애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자연 본능으로 정자수가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도 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제대로 건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출산을 하고 싶어도 이 임신이 돼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어떤 신체적인 구조가 변하고 있다. 적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엉뚱발랄한 생각인데, 미국의 공장 지으라고 하는 경제적 압박에 대해 용기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좀 어떻게 좋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가지고 미국 수준의 임금을 줄 터이니 한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근로자들을 한국에 좀 오게 하라시오. 그러면 당신네도 좋고 우리도 좋은 돈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당신네들이 태평양 항로는 보호해 줄 거 아니냐. 중국이 자꾸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이 좀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운임비는 어차피 우리가 물류비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산을 해서 원가 세계 이런 것 말고 스루풋으로 해서 가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공급을 할 테니까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내려준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관세 지금 계속 그대로 똑같이 매기시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우리는 경쟁력 있게 당신네들한테 미국한테 물건을 줄 수 있시다 라고 하는 선에 어떤 경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이제 연결해서 오늘 드디어 기업 쪽에서 발로 뛰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언론 매체 제가 인용을 좀 잊어버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요거 만든 언론 매체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출산율 꼴찌 충격, 이재용 워킹맘이 애국자, 기업들이 나섰다. 자, 애를 낳고 또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 그래서 육아가 애국이라고 얘기를 했다. 워킹맘, 워킹데디, 기업이 먼저 돕는다 해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예를 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요거는 증상 처방이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증상 처방이다 이게요. 그래서 근본 처방은 뭐냐?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그거예요. 대기업이죠 이게. 그런데 대기업 재벌 즉 캐슬에 사는 사람들 성안의 사람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절대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류층은 저출산이 아니고 애를 더 많이 낳겠죠. 근데 성밖에 왜? 재산도 물려줘야 되니까 성밖에 사는 중소기업과 그 종업원들까지 낙수 효과가 발생하도록 경영 정책을 유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 발언을 하자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요즘 개판인데 개판인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여야 대립의 정치인들은 과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과제를 국정 우선순위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느냐 묻는 거죠. 이 저출산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모든 정책을 여기에 종속시키는 우리가 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다 맞춘다는 식으로 이 저출산이 그 제약이니까 이 제약을 푸는데 모든 목표를 우선순위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폭발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미래의 한국이 인구도 적정 인구를 유지하면서 그 경제 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기폭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여야 정치인 그 수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상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그 계획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 기업도 자연과학에 들어가는 거고 인간도 자연과학으로 자연의 산물이고 그런 게 적용이 또 기업은 인간들이 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어떤 그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데라고 저는 기업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과학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 거고 자연과학적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업의 그 재고관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계획 이런 플랜과 현재 그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이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 기업의 재고는 줄여야 되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적정 재고를 관리하는 것듯이 우리 인간 근로 가능한 이 세대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근로시장에서 회전이 가능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봐주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따라서 1.5배속을 꼭 보셨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